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국내 대기업들을 분석해드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과 또 가능하다면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GS 리테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장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또 어떤지 함께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이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제 영상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편의점 업계 성장 둔화로 겨박제를 맞은 GS 리테일. 갈수록 심화되는 업계의 경쟁과 주력 사업의 부진에 GS 리테일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신성장 동력으로 꼽았던 H&B 사업 왓슨스마저 실적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GS 리테일은 과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1971년) 설립된 금성전공을 전신으로 하는 GS 리테일은 1990년 LG25 1호점을 개점하며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2004년 LG그룹에서 분리되며 새롭게 출발한 GS 리테일은 현재 GS25, GS 슈퍼마켓, H&B 사업 왓슨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GS25가 차지할 정도로 편의점 부분 의존도가 크다. 하지만 최근 GS 리테일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던 편의점 업종이 올해부터 한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업계에 직격탄이 됐다.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월 평균 인건비가 한 6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60만 원 증가까지는 아닐 거고요. 이제 본사에서의 지원 그리고 정부 지원이 가미가 된다면 이거보다는 좀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사에 해당하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생 방안 지원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금액은 총 450억 원 정도고요. 그동안 24시간 점포에 대해서 50%만 지원하던 전기료를 100% 지원하는 형태, 그리고 최저 수입 보장 규모 확대, 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일어날 것이고, 이는 이제 전년도의 평간비 한 2.5% 정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GS 리테일은 가장 먼저 9천억 원 규모의 점주 지원안을 발표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작년 11월 GS25만의 장점인 전액 반품제도 폐지를 공지해 점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GS 리테일은 경쟁사 BGF 리테일보다 더 많은 편의점 수를 출점하며 공격 경영에 나섰다. 그 전면에는 허승조 전 부회장 다음으로 3세 경영인 허연수 대표가 있었는데 허연수 대표 취임 후 GS 리테일의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했다. GS 리테일의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H&B 사업 왓슨스가 꼽히는데 지난해 GS 리테일은 왓슨스 코리아의 나머지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단독 경영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왓슨스의 신규 점포 수 증가 등 공격적인 행보에도 2017년 영업 적자는 최고치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GS 리테일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왓슨스의 신규 출점과 함께 브랜드 이름 교체를 검토하는 등 실적 부진의 상황에도 H&B 사업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물류 전문회사 GS 네트워크스로 매입 원가율 개선, 비용 절감 등을 꾀하고 지금의 악화된 경영 환경을 벗어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2015년 GS건설로부터 인수한 호텔 사업 파르나스 타워는 2017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개선되면서 GS 리테일의 올해 실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편의점 사업 부문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제 가맹점 지원책이 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대비 한 2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시작한 파르나스 타워에서의 영업이익 기여가 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8년도에 파르나스 타워에서만 영업이익은 최소 320억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편의점의 선전에 따라서 전체 실적은 충분히 전년 동기 대비 한 30% 가까운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갖은 악재 속에서도 공격 경영을 펼치고 있는 GS 리테일.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업계는 주목합니다. 네, 앞선 영상을 통해서 이제 GS 리테일에 대한 소개를 한번 받아봤고요. 실적 현황이나 현재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또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GS 리테일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평가가 어떤지 먼저 대표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GS 리테일은 우선 실적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2015년에 처음으로 2천억의 영업이익을 넘겼는데 2년만 유지하고 올해는 겨우 한 1,60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GS 리테일은 편의점이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 차지하는데 마트, H&B, 호텔 등 사업에 나머지 사업에서 그 GS 리테일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현재 까먹고 있는 실적입니다. 중요한 건 GS 리테일은 편의점이 주요 수입원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편의점 숫자가 약 3만 7천 곳 정도 돼요. 그러면 국내 인구를 감안해 보면 인구 1,365명당 편의점 쪽 하나인데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편의점 사업을 훨씬 먼저 시작했는데 일본이 현재 인구 2,226명당 한 곳이니까 우리나라 편의점이 얼마나 현재 과부하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편의점의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S 리테일은 다른 그 포트폴리오 구성상 다른 사업을 시작한 헬스 앤 뷰티 사업 왓슨서에서 적자를 보고 있고 호텔에서 많은 부채와 영업이익이 아직 소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GS 리테일의 매출이나 영업의 포트폴리오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올해는 그 주력인 편의점 사업과 영업이익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예측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아마 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 게 GS 리테일 자체가 앞에서도 봤지만 매출은 오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와 함께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뭔가 경영상의 문제일지 아니면 경영 전략상의 좀 문제가 있을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국내 유통산업은 이제 전반적인 인구 구조상 이제 거의 뭐 포화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적인 경향으로도 유통업은 사실 오르막길이라기보다는 내리막길 사업인데요. 유통이라는 게 물품 구매에서부터 배송 그리고 판매 이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 대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GS 리테일이 운영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GS 뭐 슈퍼마켓, 편의점, 드럭스토어, 호텔업까지 네. 하고 있는데 지금 돈 벌고 있는 것은 편의점 정도 네. 그리고 뭐 3분기 지난해 3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했다고 하지만 뭐 이 호텔 사업의 경우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요. 네. 걸음마 단계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국내 1등인 입지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신세계 계열, 뭐 롯데 계열, 이 굉장히 많은 이제 유통 공룡들이 돈 된다 싶으면 이제 배송 사업에 뛰어들고요. 네. 또 돈 된다 싶으면 이제 드럭스토어 사업에 뛰어들고요. 여기다가 지금 이 GS 리테일은 호텔을 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통 이 기업들, 대기업 같이 경쟁하고 있는 이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편의점만 이제 유일하게 이제 강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2%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물론 다른 이제 이 유통업체들보다도 낮은 것도 사실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동안은 이제 편의점이 뭐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굉장히 출점업점 수가 많아졌었는데 지난해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올해 들어서 더더욱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이 최저임금이 오른다라는 건 이제 편의점업계에서는 사실 최저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앞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한 명당 한 60만 원 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예. 24시간을 돌릴 경우에는 2-3명 이상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여기다 네. 4대 보험을 해주다 보면 1인당 60만 원이라는
원이라는 건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 매달 13만 원 턱없이 모자라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이 포함하게 되면 여전히 이제 편의점 사업이 역시 앞으로 이제 지금처럼 뭐 CU 계열과 이제 굉장히 1, 2위를 놓고 다투고는 있지만 출점 업체 수, 경쟁적 어떤 입장 측면에서 그다지 이제 밝아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GS 리테일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데 실상을 보자면 GS 리테일 하면 이퀄 GS25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워낙 비중도 높고 하다 보니까 GS25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 저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GS 리테일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부를 크게 나누게 되면 GS25, GS 슈퍼, 파르나시스, 왓슨스, 그 다음에 지금 신규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GS 프레시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출 규모를 보게 되면은 지금 GS25가 이 전체 GS 리테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0%에서 75% 정도를 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을 전체를 끌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매출을 끌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 GS25 같은 이런 편의점들의 매출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2013년부터 2015년 정도까지는 분기별 성장률이 무려 13.7% 정도가 나왔었고, 2016년 이후에는 16.7%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것이 이제 감소세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박 대표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배후 수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는 점포당 배후 수요가 한 1,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가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면을 따지고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좀 감소할 추세가 지금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기업의 지금 가치를 본다 해도 2014년에서 2015년까지는 거의 2배 가까이 기업 가치가 증가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감소하는 지금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GS 리테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배후 수요는 이제 앞으로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더 많아지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점포 수는 계속 뭐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꺾일 텐데, 특히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GS25의 실적이 꺾이게 되면 이 기업 자체 실적도 꺾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뭐 영업이익이 그대로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이 되고, 지금 계속해서 유통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 강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 SSM부터 시작을 해서 대형마트, 그리고 여기다 이제 입점몰까지, 복합몰까지도 어떤 이제 상생 방안에 의해서 규제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올해 이제 최저임금 인상했던 것들이 이런 이제 이 편의점 업계에는 가장 큰 이 해결해야 될 관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무인 점포가 하나의 탈출구, 혹은 또 이제 심야 안에 영업을 하지 않는 방안, 뭐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이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이 24시간 언제든 편리한 시간대 이용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돼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사가 버젓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만 야간에 문을 닫는다? 이럴 경우에 있는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활로를 또 어떻게 찾고 있느냐? 그러면 직배송을 한번 해보자.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입점된 것을 온라인 활용해서 그걸 새로운 이제 이 먹거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온라인 시장도 지금 편의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소셜마켓 업체들, 각종 마트들이 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각종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고, 여기에다 네이버까지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온라인 유통 시장, 물론 이제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점차 온라인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온라인의 경쟁도 엄청나게 뜨겁다 보니까 순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 건 해외에 그럼 출점을 하자라는 건데, 해외에도 선진국은 이미 다 포화 상태예요. 이미 대만, 동남아에 가보면 왓슨스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편의점이 우리가 이제 이 대표적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해서 롯데가 이제 롯데마트를, 중국 내 롯데마트를 전부 매각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해외에 진출하는 것도 국가별 전략을 좀 다원화해서 차원을 좀 달리해서 선진국보다는 오히려 신흥국 쪽, 이런 쪽으로 좀 하는 쪽으로 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배송, 무인 점포 갖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 보니까, 마지막에 얘기해주신 어떤 신흥국 쪽으로의 해외 진출가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GS25가 진짜로 베트남 쪽으로 뭐 기사 보니까 10년 안에 2,000개 뭐 세우겠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1호점을 오픈을 했고요. 19일 날. 그리고 어제죠. 23일 날
2호점을 일단 오픈을 했습니다. 네. 올해 안에 베트남에 한 3개 정도 점을 오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지금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는 이미 GS 슈퍼마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GS 슈퍼마켓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 영토를 넓혀보겠다는 것이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GS25는 기본적으로 그 올해의 주요 정책을 3가지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프라인 시장의 이 포화된 시장을 좀 뚫어보려고 온라인 시장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배송이랑 연결해서 온라인과의 시너지. 두 번째는 이 1인 가구가 늘면서 간편식 시장. 현재 신세계나 다른 곳에서 CJ 쪽에서 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기 때문에 CJ 프레시를 통해서 이미 깔려있는 플랫폼을 통한 간편식 시장을 뚫으려고 하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해외. 이 3가지를 방점을 두고 있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요즘 베트남이 한국 열풍이지 않습니까? 바캉스 감독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오픈 시점과 함께 마침 맞물려서. 그러네요. 네, 그 부분은 굉장히 GS 리테일러 봐서는 굉장히 호재인 것 같습니다. 우연이긴 하겠으나, 이것도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겠네요. 요즘에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들 그냥 차 무료로 태워주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게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수혜를 입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GS25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실적이 나오고 GS 리테일 자체를 이끌어주고 있는데, 다음으로 좀 할 얘기가 많은 H&B, 그러니까 뭐 왓슨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앤뷰티 스토어라고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당장으로서 GS 리테일 보면 뭐 인수를 하면서 여기에 경영 좀 집중하겠다라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현재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이 상황을 보시기 위해서는 이제 H&B라는 시장이 어떤가라는 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H&B는 이제 헬스 앤 뷰티, 그래서 미용과 관련된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파는 시장인데요.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CJ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올리브영이 전체 시장의 한 80% 정도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H&B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급속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조 3천억 정도 되던 시장이 이제 향후 5년 이내에 한 3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화장품의 시장이 지금 굉장히 큰데, 지금 이 H&B라는 시장이 화장품 시장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이 이제 확대가 될 경우에는 이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뭔가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고 또 새로운 어떤 캐시카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편의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편의점 쪽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H&B 쪽에 투자를 해서 좀 더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혹시 남아있지 않은 것인가 하는 그런 예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GS 리테일이 편의점 쪽에서 포화 상태니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건 충분히 기업으로서 이해를 합니다만은 굳이 잘 안 나오는데 이런 H&B 쪽으로 가는 게 맞냐. 유통공룡 신세계도 이쪽 분야에서는 쓴맛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뭐 왓슨스가 CJ, 그러니까 올리브영을 따라잡을 수 있겠냐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글로벌 유통기업이 한국 시장을 가장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 사실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외국계 기업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거든요. 월마트를 비롯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고배를 마셨는데 이마트가 워낙 확고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H&B 사업 역시 이제 왓슨스라는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를 이제 국내 판권을 샀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정말로 여행에 가보시면 동남아를 여행에 가보시면 왓슨스라는 매장은 굉장히 유명했고 굉장히 포진되어 있는 게 맞지만 국내에서는 올리브영이 압도적으로 지금 시장 입지를 굳히고 있어서 아마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지 않을까. 올리브영의 점유율이 80% 육박하는 게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독점적 지위를 놓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시장이 굉장히 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연 30% 이상의 고성장 이상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GS의 경우에는 궁여지책으로 지금 브랜드명 교체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왓슨스는 동남아에서 유용하지만 사실 올리브영 하면 누구는 저게 CJ 계열인가 모르더라도 별도의 네이밍이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데 왓슨스가 이게 GS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위례신도시의 왓슨스 매장의 간판을 지금 랄라브라라는 브랜드로 임시 교체를 해서 소비자 반응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댓글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게 뭐지? 저게 어떤 기업이지? 왜 저렇게 정말 네이밍이 참 센스가 없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네이밍 교체에도 수십억 원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전사에서 마케팅을 총 동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 저거를 그대로 갈 건지 왓슨스를 고수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경영진의 판단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요즘 뭐 굉장히 이제 해외여행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왓슨스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네. 이거를 또 이기는 더 이제 이걸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능가하는 브랜드 네이밍은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러려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차라리 GS 왓슨스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있는 상표로도 안 되는데 랄라블라 하니까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그 영업이익을 예. 좀 끌어올리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고정비 부담이라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럼요. 예. 지금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한 95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왓슨스가 가지고 있는 점포 수가 128개에서 60 정도 늘어나서 지금 188개. 그러니까 거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고정비 분담이 좀 상쇄가 되려면 점포 수가 500개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하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때까지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의 손실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경영 측면에서 저희가 시각을 좀 달리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그 영상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3세 경영에 대해서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연수 대표가 GS 리테일을 맡으면서 이제 3세 경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다른 기업들과는 승진 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약간 좀 느렸던 것 같대요. 좀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먼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오늘 일가하면 굉장히 승진 속도가 빠릅니다. 그럼요. 실제 제 CEO 스코어가 한 100대 그룹의 오늘 일가들을 조사를 해보면 입사에서 임원까지의 승진 기간이 평균 4.1년이에요. 네. 그리고 입사에서 사장까지 오르는데 평균 승진 속도는 약 17.3년 정도 됩니다. 네. 근데 13.5년인데요. 이 GS가가 현재 경영진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15분이에요. 네. 이분 중에 대표이사 사장으로 오르신 분들의 평균을 내보면 한 17.3 정도 됩니다. 이게 느려요. 이 부분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우선 GS와 LG가는 그 지방 가풍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네. 성진을 지키고 오르는 정도의 그 나준다는 가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되면 뭐 물려준다, 언제가 되면 집안을 나눈다 이런 가풍들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그룹에 비해서 유독 경영진 참여자가 많습니다. 아까 그 17년 정도 평균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화면 나오는 분들은 네, 그래서 20년이 넘네요. 그 GS가가 평균 17.3년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승속 느린 분이 바로 허연수 대표입니다. 예. 16.1년이기 때문에 가장 느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GS가가 느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룹의 경영에 참여사는 너무 많다. 15명, 현재 15명이에요. 예. 그 향후 또 3, 4세가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GS가가 굉장히 가풍도 있고 숫자가 많아서 느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단연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허연수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소장님께서는 지금 허연수 대표의 어떤 뭐 행보를 할까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우물만 판 1987년에 입사를 해서 유통 전문가죠. 그러니까 유통 전문가로 지금 뭐 이 30년 가까이 이제 유통을 팠기 때문에 전문적 CEO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뭐 특히나 이제 편의점 사업을 이제 키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근데 이분은 사실 그러나 이제 겪으면서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서를 이제 편의점으로 거듭났는데, 허연수 대표이사는 허만정 GS 창업주의 넷째 아들입니다. 허신구 전 GS 리테일 명예회장이 이제 차남인데요. 사실 그 2003년에 이제 GS 리테일 신규 기획 부문장으로 선임된 이후에 뭐 사업부문장, 2005년에 이제 대표이사가 됐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는 건 분명히 긍정적이고, 이분이 계실 동안 사실은 가능한 한 백화점이며 다른 이제 이것은 사업은 접고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 그리고 SSM 이런 사업으로 이제 신규 이제 진출을 하면서 경영 실적이 좀 좋아졌다라는 거는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뭐 호텔 사업 그리고 이제 드럭스토어 사업 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지 과연 이제 어떤 이제 리더십을 보이면서 이제 지금 당장 대표이사가 된 지는 2년 정도니까 그 이전 성과는 이제 전 CEO한테 넘긴다 하더라도 유통 전문가가 잡았을 경우, 경영권을 획득했을 경우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할지. 왜냐하면 이제 그 계열사 내에는
또 같은 이제 그룹에 또 3, 4세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이제 기대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윤수 대표에게는 지금이 딱 뭔가를 이렇게 펼치고 보일 수 있는 딱 그때인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제 수정이 바뀌면 변화들도 많지 않습니까?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좀 새로운 서비스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새벽 배송이라는 게 이거 네.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새벽 같아요. 배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후 10시 전에 예. 주문이 들어가게 되면 다음날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네. 누군가가 집 앞에 배송을 해주고 가는 겁니다. 깨우진 그래서- 않겠죠? 네, 깨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뭐 빵이라든가 아하. 샐러드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주문을 하게 되면 아침 식사 전에 집 앞에 놓고 가고 네. 그것을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원래는 이제 뭐 스타트업 기업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갖고 만들었던 것인데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것이고 예. 그래서 온라인 쪽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GS 아이슈퍼라고 되어 있었던 쇼핑몰을 지금 GS 프레시라는 것으로 바꾸고요. 또 GS 프레시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밀키드라고 해가지고 네.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S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이 네트워크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셨던 편의점, 그다음에 GS 슈퍼 이런 매장들을 다 합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CU가 가지고 있는 매장 수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매장들, 전국에 잘 분포가 되어 있는 이 매장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잘 이제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GS 네트워크라는 또 회사를 앞으로 또 창립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GS 리프레시, 그 프레시라는 그 제품을 이제 이 여러 매장을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배송을 시키고 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새로운 어떤 캐시카우를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 이미 좀 여기서도 자리 잡을 사람들은 다 자리 잡아 있고 새벽 배송이라는 메리트가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쓱 하고 싶으면 오후에 바로 온다는데 네. 여기서 좀 장점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GS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네트워크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편의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송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배송의 강점을 이용을 해서 지난해에 선보였던 것이 당일 택배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택배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날에 배송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유통망에서 이제 소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심플리쿡이라고 해갖고 이제 밀키드 전문 브랜드를 지금 개발을 했는데 기존의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반조리 상태거나 네. 이미 조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데펴서 먹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네. 좀 더 요리를 하는 재미를 주겠다 해서 네. 다듬어져 있는 그런 네. 재료를 하나에 모아놓고 예. 그것을 식구들이 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게 이렇게 제품을 개발을 한 것이 지금 또 하나의 장점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사업에서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이제 GS 네트워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기업들이 대부분 유통기업들은 물류를 갖고 있습니다. 네. CJ는 뭐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뭐 1위의 물류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물류 전문회사 GS 네트워크를 설립해서 이제 물류 사업까지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은 GS 리테일은 GS25 따로, 슈퍼마켓 따로, 왓슨스 따로 물류회사가 각각 사업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전문회사를 자회사로 따로 분리를 해서 효율성을 강화하고 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 여기에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시너지를 더 내겠다라는 이제 이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앞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온라인 사업에는 이미 너무 많은 업체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물류 시장이라는 게 자사의 물류도 있지만 이건 내부자 거래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도업체인 CJ와도 또 경쟁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이제 CJ 네트워크스, GS 네트워크스가 이제 설립이 된 이후에 이런 이제 성장 한계에 부딪힌 GS가 어떤 온라인 시장과 더불어서 물류 사업에 이제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또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할 테고요. 시간이 이제 한 3분,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앞서서 잠깐 나왔었던 파르나스 호텔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GS건설 돕자고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돈 어디다가 좀 도와줘야 돼서 여기 인수하는 건 굉장히 싫어하는데 실제 파르나스 호텔 상황이 어떤지부터 한번 그러면 좀 봐주시겠어요? 네. 파르나스 호텔은 2015년도죠. 2015년도에 당시 GS건설이 사실 재무 상황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예. 이때 GS 리테일이 지분 67.56%를 7,6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수할 때 회사채 4천억 정도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게 네. 그룹 계열사 밀어주기 아니냐라는 네. 사실 말이 많았죠. 그런 후에 파르나스 호텔은 사실 또 무슨 그 일을 벌였냐 하면은 현재 그런데 인터넷 호텔 그 사이에 파르나스 타워라고 해서 이 부분을 그 차입을 해서 네. 건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입 규모도 약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회사채를 빌려서 한 그 파르나스 호텔이 다시 차입을 해서 그 타워를 짓기 때문에 현재 재무 상황이 굉장히 부채가 많아질 수밖에 없네요. 안 좋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진척이 빠르지 않아서 영업 적자를 보다가 최근에야 한 95% 정도 임대 계약률이 올라가서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좀 잘 돼야 될 텐데 시장에서 파르나스 호텔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호텔 사업이라는 게 그다지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예. 워낙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5성급 호텔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대부분 이제 강남점에 이제 밀집이 돼 있는 지역에 이제 임대율이 좋다고 하니까 99%까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올라갔다고 하니까 지난해 이제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한 걸 기점으로 해서 순이익은 늘겠지만 사실 뭐 객실이나 임대 차원에서의 어떤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회사 GS 리테일 전체 사업 부문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GS의 경우에는 다소 이제 약점이 복합 전물도 없고요. 그리고 백화점도 없고요. 네. 뭐 면세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신세계나 롯데에 비해서 훨씬 더 포트폴리오가 적어요. 네. 구성상.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보게 되면 GS 리테일의 주가는 4만 원대예요. 다른 데 신세계 이마트 대부분 롯데는 2, 3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한 4분의 1 정도로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에 이제 고민, 사업 전체적인 재편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GS 리테일도 뭐 리포트 읽어보시면 거의 다가 편의점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과연 파르나스 호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꾸려지긴 해도 과연 여기서 얼마나 실적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GS 리테일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물론 포트폴리오 재편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참 많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시간은 못 드릴 것 같고요.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분야에 지금 이제 많이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진출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뭔가 성과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예. 이 부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CEO들의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잘 해결을 하면 GS 리테일도 향후에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다른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몫을 CEO들에게 그냥 넘겨버리시고 GS 리테일 이제 어떻게 또 3세 경영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될지 저희들도 한번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이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봤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